인수위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래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는데 한번 볼까요? 자, 김영래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말이죠. 김영래 기자, 일단 기자들의 관심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딸과 아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상당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봅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선인 측은 어제 정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감사와 아들의 병역 재검을 자청한 만큼 일단 청문회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청문회가 있는 만큼 그 과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등 다른 후보자들도 논란이 일면서 검증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정부가 갖춰지지 않은 당선인 신분인 만큼 검증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자평할 수는 없다며 세밀한 검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는데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정 후보자가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거취를 직접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민들과 같은 걱정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내 의견을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 보이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사실은 조언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밝혔는지 궁금해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최근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사이에 인사 패싱 논란 등으로 공동정부 구상이 삐걱거린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구상을 존중한다면서 지난주 일정을 전면 취소한 건 자신이 추천한 사람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에게 정호영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질문을 했는데 안 위원장은 명확하게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오늘 일정 정재계 간담회에 있다, 어떠한 사람들이 참석하는지 기자들에게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말이죠.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오늘 경제 안보를 주제로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최태원 SK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 이렇게 강조하면서 2시간 가까이 비공개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이번 주 중순부터는 2박 3일 동안 지역 일정에 나서는데 첫 행선지는 최근 산업은행 이전을 두고 논란이 있는 부산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지금 인수위 상황을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말이죠. 어젠가요? 김영래 기자가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자격시험 있지 않습니까? 김영래 기자가 직접 그 시험을 봤다. 그리고 그 시험 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했다.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던데 말이죠. 직접 봤더니 어떻던가요? 네, 제가 직접 이 당사무처의 협조를 얻어서 취재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자격 시험, 그러니까 PPAT 시험을 봤습니다. 일단 시험은 총 30문제고 사지선다로 구성이 됐는데요. 직접 시험을 본 느낌으로는 일단 난이도 조절에 조금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30개고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사람들마다 좀 독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 결과를 한번 보고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난이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또 시험을 보면서 특히 이 시험 과목 중에 공직선거법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인 만큼 이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30개 중에 28개 맞췄다. 이준석 대표가 김영래 기자의 유튜브 방송 자신의 SNS에 링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광역 비례대표인가요? 광역의원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까? 네, 일단 직접 풀어봤을 때 그 당 홈페이지 등에서 이제 안내 영상이라든지 강좌를 당 홈페이지에 직접 강좌를 올렸고요. 또 예상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또 제가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그 많이 접하는 부분이고 시사적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특히 저는 좀 공직선거법 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있었고 저도 결국 틀린 두 문제가 하나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그렇게 두 문제를 틀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래 기자와 함께 인수위 상황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국민의힘에서 어제 실시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대상으로 한 자격시험 김영래 기자가 또 직접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김영래 기자와 이야기하는 동안에 SBS 정화선 논설위원 나와 있고요. 우리 박상혁 의원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험을 봤는데 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당의 생각까지는 모르는데요. 예. 박상혁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또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를 수렴하고 그분들의 민원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기초 광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저렇게 된다면 결국 기초 광역 의원들도 아주 엘리트주의 저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줘서 굉장히 저는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나봤던 기초광역의원 중에서 네. 주민들의 평가가 좋았던 기초광역의원은 학력이 높거나 무슨 자격증, 스펙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의 눈물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띄워주고 들어주고 그다음에 공무원들과 싸워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험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좀 굉장히 엘리트주의로 갈 수 있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상혁 의원은 그런 자격시험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 이거 사실 큰 뉴스는 아닙니다. 큰 뉴스는 아닌데 저게 뉴스 속보로까지 나가는 이유는 큰 뉴스는 아닌데 합의해놓고도 안 됐던 일이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안 됐단 말이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번에는 정말 결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절차라는 게 이제 이 사무처 직원들 합류하는 문제까지도 다 정리된 거고 지금 네. 남아있는 문제는 국민의 당 쪽에서 지방선거를 출마하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국민의 당의 공천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존에 이미 이제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 국민의 당 쪽에 있는 두 분들이 각각 들어와 있어요. 중앙당도 그렇고 시도당도. 그래서 그분들과 예를 들면 아마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이제 당원 투표에 있어서는 불리할 테니까 네.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합당 절차는 마무리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자연스럽게 당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남아있긴 있습니다만 당에 돌아가서 어쨌든 간에 당권을 쥐려고 하는 그래서 다음 총선 대선을 준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역량에 달린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이 민주당 당권을 쥐려면 국민의힘에 기존에 있던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당원들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손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시절에도 사실은 안착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아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대략 내년 7월인데 뭐 그 전까지 어떤 역할들을 직책을 맡아서 할 수 있겠죠. 선거 때도 예를 들면 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 전당대회거든요. 근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한편에 있어서는 요즘에 거의 책임당원들한테 문자 투표를 하고 또 국민 여론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그 경선 과정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이제 본인의 정치 역량에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당을 하면서 뭐 차기를 약속한다 또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보장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예, 뭐 이제는
뭐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보장해주고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정화석 의원, 일단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때까지 내가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거 분명히 한 겁니까? 글쎄요, 분명히 했다라고 봐야 될지 어쩔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왜, 잠깐만요. 예. 일단 정호영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는 저는 인사청문회 때까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죠. 잘못이 없다. 예, 부당행위는 없었다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부당행위가 없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나 그다음에 당 내지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호영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뭐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나간 뉴스입니다. 어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못 들으신 분들도 지금 정화석 의원 이야기한 거 들으시면 짐작이 될 겁니다. 정호영 후보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기재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추첨으로 무작위 임의 배정하게 되어 누가 심사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편입학 과정은 공정하였고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요청이나 압력도 없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의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학교에 있다고 해서 제가 아들, 딸들을 또 다른 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점도 또 좀 기자님 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 저에 대한 좀 개인적인 질문에만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이 5명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정호영 후보자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면 말이죠. 어쨌든 딸과 아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대한 해명 이건 계속되고 있는데 정화석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입니까? 딸과 아들이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 원장 시절에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다. 일단 이거죠. 이것만으로 봤을 때 아빠 찬스 쓴 것 아니냐. 일단 모든 의혹의 출발점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부모 찬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건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논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두 자녀가 전부 다 이제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는데 일단 논문 점수 그러니까 그 이 정 후보자와 논문을 공저한 교수들이 높은 점수 그러니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그다음에 뭐 아들은 학부생일 때 경북대 의대에서 뭐 그 학술지 색인에 들어가는 KCI 논문 2편을 등재했다. 근데 뭐 이렇게 한 일은 그렇게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예. 뭐 그다음에 그 연구소에서 19학점을 들으면서 주 40시간 근무 이 연구원으로 근무를 병행했다. 뭐 이게 가능한 거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칸이 있었죠. 딸은 한 2개 정도로 요약이 되고 아들이 좀 많네요. 4개 그렇죠. 정도가 나오네요.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 문제가 또 하나 이제 걸려 3개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 2010년도인가요? 그 현역 판정을 받았다 5년 뒤에 4급 보충령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 척추 쪽에 좀 뭐 안 좋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그 아버지가 이제 병원장을 있는 경북대 병원에서 그 진단서를 끊어다가 했다라는 부분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정호영 후보자는 전부 다 그 3명의 의사가 다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무슨 뭐 개입을 한다거나 한 거 없었다. 그다음에 뭐 심사위원 배정은 전부 다 무작위였다. 그다음에 그 뭐 이 연구소에서 근무한 거는 수업이 없는 야간이나 주말에 주로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 40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은 하고 부당행위 없었고 원래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
부당한 자신의 어떤 개입이라든지 아직은 자신과 아는 지인, 교수들의 봐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이번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누구보다도 가장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내 아들, 딸이 내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에 편입을 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 국민의힘과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족하다 했을까? 검찰이 수사권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기 전에 최소한 해야 할 것은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과 병역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전 전면적인 수사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딸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의 딸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해 갔다는 점, 그러면서 자녀의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 뭐 충분히 짐작은 하실 수 있으시죠? 충분히 짐작을 하고 오늘 또 그 조민 씨의 그 자격정지에 대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받아들여졌다고요? 일부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법원에서 이 의대 입학 의전원 입학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와서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정지하라 이거죠. 예.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사실은 조국 장관이 뭐 심정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금 왜 적절치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든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뭐 수사를 진행한 사안도 아닌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치 이제 조국 장관이 내가 이 정권에 대해서 여전히 맞서 싸우고 있다. 내가 억울한 피해자다. 이런 식의 행위가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갈까요? 아마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맞아. 왜 정호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다수분들한테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박상혁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도 인간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저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거치고 수사를 거치면서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준, 국민의 눈높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게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찰도 그에 준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좀 완곡하게 좀 표현하신 거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민주당도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좀 청문회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실 거예요. 지난번 한번 저희들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장관을 맡는 기준 자체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장관의 역할을 하기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도 아마 이 과정에서 거의 저는 제대로 된 나중에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임명은 강행할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과연 해낼까? 벌써부터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호영 장관 후보자 두 사람 사이에 공통고리는 별로 없는데 말이죠. 일단 현재 흘러가는 상황이 정화석 의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까지는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한 말이 네. 있죠. 이 어떤 부정의 팩트가 지금 발견된 게 있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오늘인가 어젠가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떻게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와 같은 것이냐라는
라는 뭐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사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잘못이 있다 없다로 가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조국 사태가 조국 전 장관의 이 의혹이 결국은 사태로까지 발전된 부분은 분명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이 부모의 찬스를 통한 자녀의 어떤 특혜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것들, 그다음 병역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예. 이 예민한 부분이 그 팩트가 맞다 틀리다 이전에 이런 국민 여론이 갖는 어떤 정치적인 그 파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거는 정치권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건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법이라는 부분에 뭐 잘못이 있느냐 없냐를 탓하기 이전에 이 지금 정호영 후보자 와 한동훈 후보자의 얘기로 이 모든 관심이 뒤덮이면서 사실은 실종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수위라는 게 사실은 이 지금 새 정부를 준비하면서 네. 그 여행 가기 전에 여행 계획 짤 때 제일 즐겁듯이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측면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그랜드 플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시간이 있을 텐데 너무 이 부분으로 몰린 것이 이거는 뭐 이 잘못한 부분이 팩트가 있다 없다 이전에 윤석열 정부 출범에 있어서 굉장히 이 아픈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조국 전 장관도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물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그 상황에서 기자들과 9시간 넘게 국회에서 일문일답 했었어요. 마치 어제 정호영 후보자가 기자회견한 것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까지 해서 장관직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호영 후보자 기자들과 만나서 일문일답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과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기다릴 수 없고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도 많은 의혹과 논란에 대해 충실하게 답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불필요한 염려를 야기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당하게 허위 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허물도 제게 물어주시고 책임도 제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비슷해 보이죠? 이해 충돌 측면에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공통점이 있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해명하는 거는 내용도 두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가 예, 뭐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국 장관 후보자 때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소위 그때 이제 조적조, 조만대장경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소위 이제 조국 장관이 대중들한테 자신의 도덕 기준을 이미 선포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국 장관의 위선과 내로남불이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호영 후보자를 절대 옹호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본인이 뭔가 편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안 취했어도 본인의 지위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문제를 보는 거고 당선인도 또 아직은 부당한 행위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말하는 뉘앙스를 제가 보면 그것이 꼭 확인돼야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뭐 우리 정태근 의원님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먼저 예전에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말했던 공정과 정의라는 잣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사례라는 것 하나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짚지 않는 게 하나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이분이 발표가 나기 이틀 전인가 검증 동의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루 전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저도 뭐 청와대에서 있어봤습니다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게 논문 분석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게 얼마나 다른 논문을 인용했거나 복제율. 이런 것들은 그냥 기계로 돌리면 되는데, 그거 말고 이 하나하나 또 분석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봤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뭐 과학적인 논문이라든지 의료 논문이라든지 이거 전문적인 부분이 보지 않으면 이런 게 정말로 제대로 된 논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 아들의 논문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무슨 지금 중국의 어떤 논문을 가져왔다 이런 중국 유학생의 논문을 베껴 썼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얘기를 안 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려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검증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들도 특히 교수님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도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비판적이네요. 사퇴하라는 의견 댓글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제 또 조국과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분들의 글도 나오고 있긴 한데 상당히 비판적인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검증이 부실했다라는 것들은 저도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인수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8일 날 검증 동의서를 썼고 9일 날 하고 검증하고 10일 날 발표하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직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말이죠.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전에 오래지 않은 시점에 또 SNS에 링크를 공유한 발언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자, 논란에 기름 끼얹나 한덕수, 정호영, 한동훈, 기득권 쇄신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기사 제목을 링크를 했는데, 한덕수 후보자가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작심한 듯 20분이나 서서 기자들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저 이야기 그렇다고 한다면 준비해온 이야기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보건복지부가 엄청난 소위 기득권들이 말하자면 자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내부를 잘 아는 분이 뭔가 앞으로 바꾸고 또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정호영 장관은 그러한 그 쇄신의 의지가 비교적 강한 분이었다. 저희는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다만 그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과연 다시 한번 팩트로서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인사청문회나 또 언론의 검증 등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봤고,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판조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러한 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정화석 의원, 사퇴 요구까지 정치권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내부 쇄신 의지가 비교적 강한 사람이었다. 적임자다. 쇄신의 적임자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앞세워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정호영 후보자 지금 뭔가 지켜내겠다.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 이렇게도 좀 읽혀져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가만히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쇄신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고 이 주변에 있어서의 평판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평판 좋고 쇄신 의지도 사실은 정부 출범 초기에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진 상태에서 상처를 입고선 임명이 된다 한들 과연 그 쇄신 의지가 그렇게 정말 충실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정권 초반의 어떤 그런 추진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증 단계에서 알았다. 하지만 별 문제는 없어 보였다.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좀 풀어보면은 검증 단계에서 이런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었지만 자녀들이
뭐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공부도 잘하고 뭐 갈 만한 무슨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역이나 학력 문제, 학교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국민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주제임에 틀림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다름 아닌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일한 어떤 도덕성, 윤리성 기준을 갖다가 국민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찍지 않은 유권자층에서는 훨씬 더 그 부분을 더 요구를 하겠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 방치하는 상태에서 밀고 나가는 부분이 지금 이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과연 어느 정도 예, 이 힘이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언론, 기자들은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물론 다른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취재해서 이러한 의혹이 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 쪽에서 했던 이야기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은가. 인사청문회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은가. 왜 시간이 지나면 입장만 바꿔서 서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속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윤석열 당선인 측, 정호영 후보자 측의 움직임, 어떠한 이야기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잣대일까요? 아니면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일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바로 시청자, 국민의 기준, 시점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한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네, 흥겨운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수연 씨가 부른 손님 온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식당, 카페 등 이런 곳에서 인원 제한도 시간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 하는 식당도 있었죠. 그런 식당 가서 새벽 늦은 시간에 함께 또 식사하시는 택시기사분, 또 밤늦게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 말이죠. 이제는 그런 모습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 카페, 자영업자분들이 하는 업소에 정말로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그래서 2년 1개월 동안 힘들게 보냈던 그분들, 그 견뎌냈던 그분들의 노고가 보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2년 1개월 동안 우리 국민이 적응해왔던 새로운 생활의 어떤 양상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된 이후에 2년 1개월 이전으로 돌아갈지 그 부분도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한가운 손님이 줄지어.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